자, 여러분 6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6주차 두 번째 강의는 보관물류 시설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6주차 첫 시간까지 이제 주로 운송 위주의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보관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운송의 4대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운송, 보관, 포장, 하여. 이게 4대 기능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물류 정보, 그 다음에 가공 기능까지도 물류의 기능의 범주에 넣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통적인 4대 기능 중에 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관은 뭘까요, 여러분? 보관. 물품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죠. 시설이. 그래서 오늘은 그 보관 물류 시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보관 그러면은 보통 보관 시설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여러분? 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창고, 웨어하우스, 창고. 근데 과거의 보관의 기능은 현재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한 보관 물류 시설인 뭐 창고에 물건이 저장되어 있는 그 시간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관의 기능이 장기 보관의 성격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장기 저장의 개념이 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관의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당 완제품, 그죠? 완제품일 경우 완제품 창고가 있을 수 있고, 뭐 부분품, 반제품 창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제품 보관 물류 시설이다, 완제품 창고다 그러면은 그 창고에 있는 물품은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찾아 떠나기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오더가 있게 되면 거기를 찾아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소매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 도매 기능을 하는 유통기업이 있고, 그 도매 기능을 하는 유통기업의 보관 물류 시설이 당연히 있겠죠. 그 보관 물류 시설은 자기들이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공급망에 해당하는 소매업체에게 필요한 때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관리하는, 나에게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체가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자. 충분한 재고.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물품을 공급받는 소매업체가 구매 요구서, 구매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템포를 유지해 줄 수 있게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품목별로 많은 품목을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큰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그 저장 시설에서, 보관 물류 시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요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개념의 창고, 완제품 창고가 과거보다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수가, 제품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죠? 소매업체와 그다음에 이 보관 물류 시설, 그다음에 그 보관 물류 시설에 들어가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서로 다른 업체지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완제품 제조업체, 그 다음에 도매업체, 그 다음에 소매업체, 또 제조업체 이전에 공급업체까지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여서 서로가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지향점으로 해서 서로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그 관계들 속에 뭉쳐진 그 해당 공급 사슬 전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솔루션,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그 솔루션에 의해서 경영 활동도 그쪽에 합리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두 SCM이라고 했어요.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처럼 보관물류 시설에서 불필요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보가 정확하고 운송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물류 시설에서 필요 이상의 많은 재고를, 안전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들어와서 최적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저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관물류 시설로 좀 변모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보다 운송 정보, 그다음에 물류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류의 정확성,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관물류 시설에서 불필요한, 만약을 대비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될 소요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재화 자체가 창고라는 보관물류 시설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적어진 것이죠. 장기간 보관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대에 있어서 보관물류 시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보관물류 시설을 창고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물류센터, 뭐 유통센터, 또 운송 전문 기업 같은 경우는 화물 터미널, 이런 기능을 하는 보관물류 시설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 보관물류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물류센터의 유형과 기능을 좀 설명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유통기업, 하나는 운송 전문기업의 물류센터의 형태와 기능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통기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마트와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그런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의 기능과 형태를 설명하고, 이어서 운송 전문기업, 그러니까 물류 전문기업이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물류 전문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유형들이? 택배업체가 가장 가깝겠네요. 그럼 택배업체의 물류센터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기업 볼게요. 유통기업. 자,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자,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자, 마트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마트. 자, 이 물류센터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업체가 삼성 테스코라는 기업이죠. 테스코 물류센터가 있겠죠. 이 물류센터에서 소매업체가 리테일러라고 할까요? 리테일 1, 리테일 2, 리테일 3 해서 뭐 땅땅땅땅 해서 리테일 N개까지 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홈플러스 매장이 N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N개의 홈플러스 매장은 이 물류센터에서, 그죠, 품목을 공급받는 거예요. 각각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뭐 3,000개라면 그 3,000개를 여기서 공급받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물류센터는, 여러분, 보관물류시설인 물류센터는 어디에서 물건을 받는 걸까요? 그럼 어디에서 받아요? 이 물류센터에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만드나요? 아니죠. 만드는 기업이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은 따로 있어요. 우유를 만드는 제조업체, 의류를 만드는 제조업체, 가구를 만드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다 따로 있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제조업체, manufacturing, 그죠? M1에서 N개까지 있다고 할까요? M2. 여기서 이렇게 납품을 받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이 매장에서의 판매 상황, 그 다음에 이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수준에 따라서 이쪽에서 공급 양과 공급 주기, 공급 품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들 사이에서는 그죠? 정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된다면 굉장히 합리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얘와 얘 사이의 정보 공유가 그렇죠, 부정확했던 거죠. 시간 타임도 이게 시차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고, 솔직히 이 제일 끝단에 있는 얘 매장도 어떨까요? 고객이 왔을 때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얘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안전 재고, 예비 재고를 확보하고 싶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매일 소매점을 방문해서 구매 활동을 하지만 구매의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코드를 이렇게 스캐닝하는 순간 포인트 오브 세일, 그러니까 판매의 시점 관리가 이루어지죠.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에서 판매 시점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제품이 계산되면서 여기 매장에서 재고도 삭제가 되는 거고 하나가 줄어들고, 그 정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이런 보관 물류 시설인 물류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시간대로. 그걸 바탕으로 이 물류센터에서는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그 매장들의 재고, 판매 상황, 재고 현황을 보면서 자기 보관 물류 시설인 물류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다시 재조달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물류센터의 재고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품목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여기에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와 여기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 인해서 전략적 동반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신속함, 물류의 신속함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관 물류 시설인 이 물류센터에 불필요한 재고를 확보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공간도 필요치가 않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보관 물류 시설의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고의 최적화. 재고가 최적화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주죠. 물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또 불필요하게 큰 물류 시설의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안에 관리 시설, 또 관리 인원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물류 정보가 정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한 물류 체계가 확보된다면 이 매장에서도 불필요한 재고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때 이 물류센터에 정보를 공유하면 최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공급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기업을 가정했을 때 보관 물류 시설인 물류센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의 특징으로는 이 보관 물류 시설에서 제품이 오래도록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량을 공급해주는 우리 N개의 홈플러스 매장들은 주로 A 품목은 거의 하루가 멀다고 매일 팔리고 매일 공급해줘야 되는 게 있는 반면 B라는 품목은 글쎄 한 2달에 한 번 공급해줘도 되고, 어떤 품목은 반년에 한 번, 어떤 품목은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빈도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물류센터, 보관 물류 시설에 공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좀 더 비중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운송 전문 회사인 택배 회사의 물류센터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택배를 청주에서
충북 청주에서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청주 개신동에서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어디로? 서울로 보낸다고 가정할까요? 서울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로 보내야 될 택배 화물은 그렇죠? 뭐 A 택배사를 이용한다고 할까요? A 택배사. A 택배사에 개신동 지점이 있으면 개신동 영업점에 갔다가 의뢰를 하겠죠. 또는 개신동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A 택배 영업점에다가 화물을 갖다 의뢰를 하겠죠. 또는 픽업 요청을 하든지. 그러면 개신동 영업점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 고객의 화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업무 마감 시간이 6시일 수도 있고 7시일 수도 있고 늦게 8시까지 화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영업점별로 달라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예를 들어 6시까지 마감을 하고 6시에 어디로 가지고 갈까요? 이 화물을 고객한테 서울로 보내달라고 의뢰받은 이 택배 화물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여러분? 아마 이 영업점에서 서울로 직접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이 영업점과 연계되어 있는 물류센터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A 택배사에 예를 들어서 뭐 중부권 물류 지점이 됐든 아니면 충청권 물류센터가 됐든 요 영업점이 자기 지역에서 관할 지역에서 수거한 고객 택배 화물을 옮겨놓을 물류센터가 따로 있어요, 지정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 A택배 물류센터라고 해봅시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오후 6시에 자기 영업점 업무를 마감을 하고 그때까지 모여지는 화물을 들고서 차에 실어서 자기 A택배 충청 물류센터로 도착시키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분명히 개신동 지정 A 영업점에서 트럭에 싣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리겠죠. 우선 화물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져온 화물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서울로 가는 화물도 있고 더좀 고객은 부산으로 가는 것도 받았을 테고 광주, 대전 여러 군데로 가는 화물들이 모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서 소팅 작업을 하겠죠. 분류 작업, 소팅을 해서 서울, 경기, 경상,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이 물류센터 내에서 지역별로 분류한 화물들을 집화해 놓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그 앞에는 전부 그 지역으로 운행하는 대형 차량들이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충청권 물류센터에서 관할하는 영업점의 세일즈 S1, S2 몇 개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여기가 청주, 천안, 대전을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금강, 인왕, 호남, 경상까지 관할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할하는 세일즈 포인트가 N개가 있겠죠. 여기서 들어온 걸 전부 분류해서 이렇게 전국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차량은 자기 차량이 출발하는 그 지역에 이제 서울 화물이 많이 쌓이겠죠. 그거를 자기 차량에 이렇게 싣고서 떠나겠죠. 그럼 한 몇 시 정도 될까? 여기서 6시에 마무리해서 여기 들어와서 7, 8시에 짐 내리고 소팅하고 해서 여기 분류가 되는 게 한 10시, 11시 되면 여기서 이제 싣고 이제 떠나는데 적지 않은데 한두 시간 하고 이 사람은 최소한 11시나 12시 이후에 출발을 하겠지. 어디로? 서울로. 서울 어디로? 서울에 또 물류센터로. 서울 A택배 물류센터 오겠죠. 그죠, 여러분?
이 차가 도착하면 한 새벽 3시, 4시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여기 도착해서 뭐 할까요, 여러분? 이 차에 실은 거는 뭐예요, 모두 여러분? 서울로 가는 화물이야, 전부. 서울 화물인데, 서울에도 뭐 그죠? 강동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뭐 서대문구도 있고, 지역이 나누니까 여기 이 서울 물류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이렇게 분류가 돼서 위치시키게 되겠죠. 그 작업이 끝나면은 뭐 새벽 5시, 6시, 7시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 서울 지역 물류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영업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천호동이다. 천호동 영업소다. 서울 천호동 들어오겠지. 와서 우리 천호동 화물 여기 있네. 그거를 갖고서 자기 천호동 지점으로 가죠. 천호동 영업소에 가서 오전에 이렇게 실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객들한테.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택배 구조예요. 이길 서비스를 실현하는. 이런 택배 운송 전문 기업인 택배 기업은 어때요? 여기에 이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화물들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뭐 완제품 판매 목적의 완제품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판매 목적의 완제품이잖아요, 유통기업은. 여기는 어때요?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보내는 품목이라 뭐 판매 목적의 물품도 당연히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상업적 화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 간의 화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 매장으로 가는 화물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화물들이 있고, 다만 여기는 운송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의 기능이 얘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관 물류 시설인 물류센터는 저장 기능을 수행하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그 저장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그랬죠. 이건 어때요?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여기 물류센터에 저장되어서 머무는 시간이 여긴 더 어때요? 여긴 더 짧죠. 이건 뭐 하루도 안 지나는 거예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다시 소팅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다시 소팅이 돼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고사하고 그냥 잠시 왔다가 몇 시간 만에 분류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배나 이런 운송회사의 물류센터는 저장 기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저장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이 시설 자체를 또 그냥 터미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터미널. 화물 터미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화물 터미널. 그 터미널 기능이죠. 들어와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터미널.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 기능이라기보다는 운송 전문 회사의 물류센터인 화물 터미널은 저장 기능보다는 크로스 도킹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킹. 그렇죠. 자, 이런 택배 회사, 운송 회사의 물류센터인 화물 터미널 이 시설을 도크라고 해요, 여러분. 도크. 그래서 이 도크 위에서 화물들이 어떻게 크로스되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걸 크로스 도킹이라고 해요. 하루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물류시설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나가는 것, 그거를 크로스 도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때요? 유통센터는 들어와서 물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좀 머물러 있다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공급 주기에 따라서.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밖에서 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화물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 기능을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객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장 기능을 하면 할수록. 그죠? 고객은 빨리 받아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현대 보관물류 시설의 대표적인 기능은 물류센터이고, 그 물류센터의 기능도 업종에 따라서 좀 유형과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가장 큰 틀에서는 보관물류 시설에서의 저장 기능이 있어도 과거에 비해서 짧아졌고, 그 짧아진 원인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 시스템에 기원하고, 그런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물류의 정확성과 그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화물 운송, 택배 운송, 이런 운송 전문 기업의 보관 물류 시설은
저장 기능이라고 수행하기에도 좀 어렵다는 거죠. 바로 들어오자마자 하루도 저장되지 않고 바로 돌아서 방향을 바꾸어서 고객에게 운송되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장 기능보다는 터미널 기능에 가깝고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들을 크로스도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유통기업과 운송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물류 시설의 대표적인 형태인 물류센터의 기능과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